일본 법을 이야기를 해볼게. 근데 그냥 주식이 올랐다, 부동산이 올랐다, 그러다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너무 평범해져. 일본 버블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한 나라가 너무 잘 나가서 세계가 그 나라를 두려워했고, 그 나라가 너무 부자가 돼서 자기 자신도 현실 감각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결국 돈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 이야기야. 자, 먼저 한 장면부터 떠올려 보자. 1989년 도쿄 밤이야.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고 거리에는 택시가 줄지어 서 있어. 넌 사이는 꺼질 줄 모르고 술집과 호텔과 회사 건물은 새벽까지 환해. 그때 일본 사람들은 정말로 믿고 있었어. 일본은 이제 미국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미국을 넘어설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기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 도쿄 한복판에 일본 황궁이 있어. 일본 천황이 사는 곳. 도쿄 중심부의 거대한 녹지. 도심 한가운데 있는 상징 같은 땅이지. 그런데 1980년대 말, 이 황궁의 땅값을 두고 이런 말이 나왔어. 황궁 전체가 아니라 황궁 안의 일부 땅만으로도 미국 캘리포니아를 살 수 있었다. 이 말은 정확한 감정으로 받아들여야 해. 누가 실제로 거래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황궁 일부 땅과 캘리포니아 전체가 진짜 맞교환된 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일본 땅값을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지는 이 한 문장으로 충분히 보여줘. 황궁 안의 일부 땅, 그 조각 하나가 캘리포니아와 비교될 정도였다. 말이 되나 싶지. 근데 그게 그 시대의 공기였어. 더 큰 비유도 있었어. 도쿄 전체의 땅값으로 캐나다 전체를 살 수 있었다. 도쿄는 도시 하나야. 캐나다는 대륙급 나라지. 숲이 있고 호수가 있고 석유와 광물이 있고 농지가 있고 도시들이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땅이 있는 나라야. 그런데 도쿄의 땅값이 그 캐나다 전체와 비교됐어. 이건 단순한 부동산 상승이 아니야. 이건 숫자가 현실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야. 사람들은 땅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땅을 산 게 아니었어. 기대를 산 거야. 내일 더 오를 거라는 기대. 일본은 계속 성장할 거라는 기대. 도쿄는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는 기대. 이 땅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 그리고 버블은 언제나 바로 그 기대 위에서 자라. 처음에는 다 이유가 있어 보여. 경제가 좋으니까,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수출이 잘 되니까, 은행이 돈을 빌려주니까, 정부도 막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라.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더 믿게 돼. 역시 맞았구나. 역시 일본은 다르구나. 역시 도쿄 땅은 안전하구나. 그 믿음이 다시 돈을 부르고 그 돈이 다시 가격을 올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가격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지 않아. 반대로 해. 가격이 올랐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라고 믿어. 이게 버블이야. 일본은 그때 이 단계까지 가 있었어. 회사들은 본업보다 부동산으로 돈을 더 벌었고, 은행은 땅을 담보로 돈을 더 빌려줬고, 사람들은 월급보다 집값 상승을 더 믿었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지. 니케이는 매일같이 올라갔고 기업 가치는 하늘로 치솟았고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빌딩과 영화사와 골프장을 사들이기 시작했어. 그때 미국 사람들 눈에 일본은 그냥 잘 나가는 동맹국이 아니었어. 위협이었어. 일본 자동차는 미국 도로를 채웠고, 일본 전자제품은 미국 거실을 채웠고, 일본 반도체는 미국 산업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소니, 파나소닉, 도요타, 혼다, 도시바, 애니시, 히타치. 이 이름들은 그냥 기업명이 아니었어. 미국이 보기에 자기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표면은 일본이 너무 강해진 이야기처럼 보였어. 하지만 실체는 조금 달랐어. 일본이 혼자서 모든 걸 만든 게 아니었어. 그 판을 만든 건 미국이었어.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은 일본을 다시 세웠어.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동아시아의 방파제가 필요했거든. 그래서 일본은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 수 있었고,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국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그 에너지를 산업에 쏟아부을 수 있었어. 그 결과 일본은 정말 빠르게 성장했어.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반도체 하나씩 하나씩 미국의 산업을 따라잡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앞서가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미국도 괜찮았어. 일본이 성장하는 건 냉전 질서 안에서 미국에게도 필요한 일이었거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바뀌었어. 미국의 무역 적자는 커졌고, 일본의 흑자는 쌓였어. 미국 공장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는다고 느꼈고, 워싱턴 정치인들은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미국은 늘 그랬듯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어. 그 방법은 전쟁이 아니었어. 총도 아니었고, 폭탄도 아니었어. 환율이었어. 환율. 이 단어는 좀 차갑게 들리지. 숫자 같고, 전광판 같고, 은행 창구 같은 느낌이야. 근데 환율은 때로는 총보다 조용하고 폭탄보다 오래가는 무기가 돼. 한 나라의 돈값을 움직이면 그 나라의 수출이 움직이고, 기업의 이익이 움직이고, 부동산과 주식과 사람들의 삶이 움직여. 1985년 미국은 그 환율을 움직이기로 해. 그 무대가 뉴욕의 한 호텔이었어. 플라자 호텔. 날짜는 1985년 9월 22일. 그날 5나라가 모였어.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계 경제의 방향이 바뀌었어. 회의는 길지 않았어. 결론을 내는데 20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해. 20분.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데 때로는 그 정도면 충분해. 일본 사람들은 그때 몰랐어. 그 합의가 자기들의 번영을 더 키워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번영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도쿄의 땅값이 세계를 삼키던 그 밤, 그 이야기는 사실 도쿄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 뉴욕에서 시작됐어.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 호텔. 1985년 9월 22일 뉴욕 맨해튼 5번가 그 거리에 플라자 호텔이 있어. 센트럴파크 남쪽 끝에 있는 오래된 호텔. 흰색 외벽과 고전적인 장식,
뉴욕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건물 중 하나였지. 그날 이 호텔 안으로 5나라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들어갔어.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이 5나라를 G5라고 불렀어. 지금처럼 G7, G20 같은 말이 익숙하기 전 세계 경제의 핵심 의사결정을 움직이던 나라들이었지. 이 회의의 표면적인 목적은 간단했어. 달러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달러를 낮춰야 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가야 해. 달러가 강하다는 말은 미국 돈의 힘이 세다는 뜻이야. 좋은 말처럼 들리지. 그런데 무역에서는 꼭 그렇지 않아. 달러가 강하면 미국 물건은 해외에서 비싸져. 외국 사람이 미국 자동차를 사려고 해도, 미국 기계를 사려고 해도, 미국 농산물을 사려고 해도 달러가 비싸니까 미국 물건도 비싸지는 거야. 반대로 일본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하면 일본 물건은 해외에서 싸게 보여. 자동차도, 전자제품도, 반도체도 같은 품질이라면 사람들은 더 싼 걸 사게 되지. 그래서 1980년대 미국은 이런 불만을 갖고 있었어. 왜 일본 물건은 이렇게 잘 팔리는데 미국 물건은 안 팔리냐? 왜 일본은 흑자를 쌓는데 미국은 적자를 쌓느냐? 물론 이유는 환율 하나만은 아니었어. 일본 제조업은 정말 강했어. 품질도 좋았고 생산 방식도 효율적이었고 기업들은 장기 전략을 갖고 있었어. 도요타의 자동차, 소니의 전자제품, 도시바와 애니시의 반도체. 이건 그냥 싸기만 한 상품이 아니었어. 좋은 상품이었어. 하지만 미국 정치에서 복잡한 설명은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워. 대상을 단순화시키는 게 훨씬 잘 먹히지. 공장이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무역 적자가 커지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해. 그 책임의 이름으로 일본이 올라온 거야. 당시 미국의 분위기를 상상해보자.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 문을 닫는 라인, 줄어드는 노동자들, 신문에 실리는 무역 적자 숫자, 그리고 거리에는 일본 자동차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 자존심의 문제였어. 전쟁에서 이겼던 나라, 세계를 설계했던 나라, 달러를 세계의 돈으로 만든 나라. 그 미국이 일본 제품에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워싱턴은 생각했어. 일본이 너무 잘한다. 일본 제품이 너무 싸다. 엔화가 너무 낮다. 그렇다면 엔화를 올리면 되지 않을까? 이게 플라자 합의의 핵심이야. 달러를 낮추고 엔화와 마르크화를 올린다. 더 정확히 말하면 5나라가 함께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기로 한 거야. 외환 시장은 원래 전 세계의 돈이 오가는 거대한 바다야. 은행, 정부, 기업, 투자자, 수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사고 엔화를 팔고 마르크화를 사고 파운드를 팔아. 그 흐름 속에서 환율이 움직이지. 그런데 그날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로 했어. 달러를 팔자, 엔화를 사자, 마르크화를 사자.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 달러는 떨어지고
엔화는 올라가. 말은 단순해. 하지만 이 결정은 한 나라의 산업 구조를 흔들 수 있는 결정이었어. 왜냐하면 일본 기업들은 약한 엔화 위에서 세계로 팔고 있었거든. 예를 들어볼게. 일본 자동차 한 대가 있다고 해보자. 미국에서 팔 때 엔화가 약하면 미국 소비자에게 더 싸게 팔 수 있어. 그런데 엔화가 갑자기 강해지면 같은 자동차라도 미국 시장에서는 비싸져. 그러면 일본 기업은 선택해야 해. 가격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가격을 유지하고 이익을 줄일 것인가? 둘 다 쉽지 않아. 가격을 올리면 미국 소비자가 덜 살 수 있어. 가격을 유지하면 일본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엔화 절상은 일본 수출 기업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이었어. 소리 없는 압박, 종이에 적힌 압박, 전광판 숫자로 오는 압박. 그리고 플라자 호텔 안에서 그 압박이 공식화된 거야. 회의실을 떠올려보자. 긴 테이블, 각국 대표들의 명패, 서류, 만년필, 카메라 플래시. 겉으로는 조용했을 거야. 누가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군대가 움직인 것도 아니고 국경이 닫힌 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 방 안에서 결정된 건 앞으로 몇 년 동안 일본의 돈값을 바꾸는 일이었어. 미국 대표는 제임스 베이커였어. 당시 미국 재무장관. 일본 쪽에서는 다케시타 노보루가 나왔어. 나중에 일본 총리가 되는 인물이지. 서독, 프랑스, 영국도 함께 있었어. 그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그날의 중심은 분명했어. 미국의 달러가 너무 높다. 이걸 낮춰야 한다. 그리고 일본은 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어. 왜냐하면 일본의 전후 성장은 미국이 만든 질서 안에서 가능했거든. 미국 시장, 미국 안보, 미국이 열어준 세계 무역 질서, 그 안에서 일본은 성장했어. 그러니 미국이 이제 말하는 거야. 너무 많이 벌었다. 이제 균형을 맞추자. 여기서 일본은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 정면으로 거부하기엔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했어. 미국은 일본의 최대 시장이었고 안보의 핵심이었고 전후 일본 경제 질서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어. 그래서 일본은 사인했어. 플라자 합의. 그 문서의 핵심은 길지 않았어. 달러는 너무 강하다. 주요국은 협력해서 달러 가치를 낮춘다. 일본 엔화와 서독 마르크화는 올라간다. 그런데 역사에서 정말 무서운 문서는 가끔 이렇게 짧아. 문장이 짧다고 결과도 짧은 건 아니거든. 플라자 합의 이후 환율은 빠르게 움직였어. 1985년 달러 하나에 약 240엔 수준이던 환율은 합의 이후 빠르게 내려갔어. 달러가 내려갔다는 건 반대로 엔화가 올라갔다는 뜻이야. 얼마나 올랐느냐? 240엔, 154엔, 그리고 결국 120엔 부근까지. 엔화 가치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거야. 숫자로만 보면 별 느낌이 없을 수 있어. 240에서 120. 그냥 숫자가 반으로 줄었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 그런데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이건 세상이 뒤집히는 일이었어. 어제까지는 달러 하나를 벌면 240엔이 들어왔어.
그런데 어느 순간 달러 하나를 벌어도 120엔밖에 안 들어와. 같은 물건을 팔고 같은 달러를 받아도 일본 안으로 돌아오는 돈은 줄어드는 거야. 수출 기업은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고 이익률은 줄고 앞으로의 성장 전망도 흔들릴 수 있었어. 그러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뭘 해야 할까?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 엔화가 너무 빨리 오르면 수출이 죽을 수 있거든. 수출이 죽으면 기업이 흔들리고, 기업이 흔들리면 고용이 흔들리고 경제 전체가 흔들려. 그래서 일본은 답을 찾기 시작해. 그 답은 금리였어. 돈을 더 싸게 빌릴 수 있게 해주자. 기업과 가게가 돈을 더 쓰게 만들자. 엔고 충격을 내수로 버텨보자. 일본은행은 금리를 내렸어. 5%에서 2.5%까지 반으로 내린 거야. 이 결정은 처음엔 합리적으로 보였어. 엔화가 너무 강해졌으니까, 수출 기업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경제가 꺾이지 않게 돈을 풀어야 한다. 말이 되지. 하지만 문제는 돈은 풀면 반드시 어딘가로 간다는 거야. 공장으로 갈 수도 있고, 기술 개발로 갈 수도 있고, 소비로 갈 수도 있어. 그런데 너무 많은 돈이 너무 낮은 금리로 너무 오랫동안 풀리면 그 돈은 생산적인 곳만 찾아가지 않아. 더 빨리 오르는 곳으로 가. 주식, 부동산, 땅, 빌딩, 회원권, 그림, 골프장. 가격이 오르는 곳으로 돈이 몰려가기 시작해. 플라자 호텔에서 시작된 환율의 변화는 일본 안에서 금리 인하로 이어졌고, 그 금리 인하는 땅과 주식으로 돈이 몰리는 길을 열었어. 여기서부터 일본 버블의 두 번째 막이 시작돼. 처음엔 환율이었어. 하지만 곧 그 환율은 부동산이 되고 주식이 되고 사람들의 믿음이 돼. 그리고 그 믿음은 너무 빨리, 너무 크게 부풀어 올라. 플라자 호텔의 20분. 그 20분은 회의실 안에서는 짧았지만 일본 경제 안에서는 수십 년짜리 여진을 남겼어. 그날 사인한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을 거야. 일본의 땅값이 미쳐 날뛰고 니케이가 38,915 점까지 올라가고 그 뒤로 30년이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역사는 가끔 그래. 결정은 짧고 대가는 길어.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 그곳에서 달러는 내려가기 시작했고 엔화는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일본은 그 충격을 막기 위해 돈을 풀기 시작했어. 이제 봐야 할 건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야. 공장으로 갔을까? 기술로 갔을까? 아니면 땅으로 갔을까? 플라자 호텔에서 5나라가 합의했어. 달러를 낮추자, 엔화를 올리자, 마르크화를 올리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아. 왜 미국은 자기 돈인 달러를 떨어뜨리려고 했을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 돈이 강하면 좋은 거 아닌가? 달러가 강하면 미국이 센 거 아닌가? 세계가 달러를 원하면 미국한테 좋은 일 아닌가? 맞아.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이야.
달러가 강하면 미국은 해외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 일본 자동차도, 독일 기계도, 프랑스 와인도, 중동 석유도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져. 미국이 세계에 돈을 쥐고 있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야.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벌기 위해 물건을 팔아야 하지만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수 있어. 이건 정말 큰 힘이지.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이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오진 않는다는 거야. 달러가 너무 강해지면 미국 밖의 물건은 싸져. 반대로 미국 물건은 해외에서 비싸져.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미국산보다 외국산을 더 많이 사게 돼. 해외 사람들은 미국산을 덜 사게 돼. 결과는 간단해. 수입은 늘고 수출은 줄어. 미국 안으로 외국 물건이 쏟아져 들어오고 미국 공장에서 만든 물건은 밖으로 덜 나가. 이게 계속되면 무역 적자가 커져. 1980년대 초반 미국이 바로 그랬어. 레이건 시대였지. 1981년 로널드 레이건이 백악관에 들어왔어. 그 시절 미국은 겉으로는 강해 보였어. 강한 대통령, 강한 군사력, 강한 달러, 소련과 맞서는 미국. 하지만 경제 안쪽을 보면 균열이 있었어.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앞선 시기에 금리를 크게 올렸어. 금리가 높으면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들어와. 왜냐면 미국에 돈을 맡기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이 미국으로 몰리면 달러 수요가 커져. 달러 수요가 커지면 달러 값이 올라. 그래서 달러는 강해졌어. 너무 강해졌어. 겉으로는 멋있어 보였지. 강한 달러, 강한 미국. 하지만 제조업 현장에서는 그게 다르게 느껴졌어. 공장 입장에서는 강한 달러가 축복이 아니었거든. 상상해보자. 디트로이트에 자동차 공장이 있어. 한때 미국 제조업의 심장 같은 곳이었지.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노동자들이 차체를 조립하고 공장 밖에는 새 자동차가 줄지어 서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 소비자들이 일본 차를 더 많이 보기 시작해. 연비가 좋고 고장이 적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어. 게다가 엔화가 약하면 일본 차는 미국 시장에서 더 싸게 팔 수 있어. 미국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상대해야 했어. 일본 제품의 품질 그리고 환율. 품질 경쟁도 어려운데 환율까지 불리하면 버티기 힘들어져. 공장은 압박을 받아 라인을 줄이고 사람을 줄이고 투자를 줄여.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하지. 일본이 미국 일자리를 가져간다. 이 말은 경제적으로는 단순화된 말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강력했어. 공장이 닫히면 그 지역 사람들은 이유를 찾게 돼.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리 동네가 못나서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느끼게 돼. 그 대상이 그때는 일본이었어. 일본 자동차, 일본 전자제품, 일본 반도체. 미국의 쇼핑몰과 항구에는 일본 제품이 쌓였어. 텔레비전, 카세트 플레이어, 자동차, 메모리 반도체. 미국 사람들 집 안에는 일본 제품이 들어왔고
미국 정치인들 책상 위에는 무역 적자 보고서가 쌓였어. 1985년 미국의 무역 적자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커졌어. 대일 적자도 컸어. 일본은 미국에 많이 팔았고 미국은 일본에 그만큼 팔지 못했어. 미국 입장에서 이건 경제 숫자이기도 했지만 권력의 문제이기도 했어. 세계 질서를 설계한 나라가 미국인데 그 질서 안에서 일본이 너무 많이 이긴다. 미국은 이렇게 느낀 거야. 우리가 만든 경기장에서 일본이 우리를 이기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경기장의 규칙을 바꾸려 했어. 그 규칙이 바로 환율이었어. 환율을 바꾸면 가격이 바뀌어. 가격이 바뀌면 수출입이 바뀌어. 수출입이 바뀌면 기업의 이익이 바뀌고 기업의 이익이 바뀌면 주가와 고용과 투자도 바뀌어. 그러니까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환율은 국가 간에 주고받는 청구서야.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 누가 더 많이 썼는지, 누가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는지, 그걸 숫자로 보여주는 청구서. 1985년에 미국은 그 청구서를 일본에게 넘기고 싶었던 거야. 물론 미국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힘드니까 너희가 부담을 져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 대신 더 세련된 언어를 썼어. 국제 불균형, 환율 조정, 정책 공조, 시장 안정. 말은 부드러웠어.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어. 달러를 낮춘다. 엔화를 올린다.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낮춘다. 그게 미국이 원한 답이었어.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때 미국도 실제로 문제를 겪고 있었어. 무역 적자는 커졌고 제조업은 압박을 받았고 정치적 불만도 컸어.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해야 했어.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어. 미국은 혼자만의 나라가 아니야. 달러를 쥔 나라야. 세계 금융의 중심이야. 가장 큰 소비 시장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 문제를 풀려고 움직이면 그 여파가 미국 안에서 끝나지 않아. 일본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신흥국으로 가. 플라자 합의가 바로 그런 사건이었어. 미국의 문제는 미국 안에서 시작됐어. 강한 달러, 무역 적자, 제조업의 압박, 정치적 불만. 그런데 그 해결책은 일본의 엔화 절상으로 나타났어. 표면은 일본 수출이 너무 강했다. 하지만 실체는 미국이 자기 무역 적자를 일본에 떠넘긴 순간이었어. 이 문장이 중요해. 표면은 일본 수출이 너무 강했다. 하지만 실체는 미국이 자기 무역 적자를 일본에 떠넘긴 순간이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야. 왜냐하면 이 구조가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거든. 1985년에는 일본이었고 1995년 이후에는 아시아였고 2008년에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를 세계가 떠안았고 2014년 이후에는 미국이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면서 신흥국이 흔들렸고 2022년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강달러로 이어지면서 달러 부채를 진 나라들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는 그냥 일본 버블의 시작점만이 아니야.
달러를 쥔 나라가 자기 문제를 어떻게 밖으로 밀어내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무대였어. 이걸 음모처럼 볼 필요는 없어. 누군가 어두운 방에서 세계 경제를 일부러 망치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더 차갑고 더 현실적인 이야기야. 힘이 있는 나라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비용을 밖으로 밀어낼 수 있어. 달러를 쥔 나라는 그 힘이 더 커. 1985년 미국은 자기 무역 적자를 해결하려 했고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은 일본이 떠안게 됐어. 그 결과 엔화는 급격히 올랐고 일본은 그 충격을 막기 위해 금리를 낮췄어.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자 돈은 땅과 주식으로 흘러갔어.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조금 더 위험해져. 환율은 불씨였고 금리는 기름이었어. 일본은 그 기름을 자기 경제에 부었어. 처음엔 불을 끄려고 한 거였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기름은 버블이라는 불을 키워버려. 이제 봐야 할 건 일본이 어떻게 답했느냐야. 엔화가 2배가 된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금리를 낮췄고 어떻게 돈을 풀었고 그 돈이 왜 땅으로 갔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자.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는 빠르게 올라갔어. 1985년 달러 하나에 약 240엔. 그런데 합의 이후 154엔, 그리고 결국 120엔 부근까지 내려가. 숫자는 내려갔지만 의미는 반대였어. 엔화가 그만큼 강해진 거야. 일본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세상이 갑자기 달라진 셈이었어. 자동차를 팔고 전자제품을 팔고 반도체를 팔아서 미국에서 달러를 벌어와. 그런데 그 달러를 일본으로 가져와 엔화로 바꾸면 예전보다 훨씬 적은 돈이 되는 거야. 같은 제품을 팔았어. 같은 달러를 벌었어. 공장은 똑같이 돌아갔어. 그런데 장부에 찍히는 엔화 매출은 줄어. 기업 입장에서는 숨이 막히는 일이야. 가격을 올리면 미국 소비자가 덜 살 수 있어. 가격을 유지하면 이익이 줄어. 공장을 해외로 옮기면 일본 안의 고용이 흔들려. 어느 쪽이든 쉽지 않아.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이 상황을 그냥 볼 수 없었어. 왜냐면 그때 일본 경제의 힘은 수출에서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 반도체, 이 산업들이 벌어오는 돈이 일본의 자신감이었고 일본의 성장 엔진이었어. 그 엔진이 갑자기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일본은 생각했어. 엔화가 올라서 수출이 힘들어진다면 국내 경제를 살려야 한다. 기업이 돈을 빌리기 쉽게 해주고 가게가 돈을 쓰게 만들고 투자가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 그 방법이 금리였어. 금리를 낮추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 기업은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사람들도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기가 쉬워져. 그래서 일본은행은 금리를 낮췄어. 5%, 거기서 2.5%까지 반으로 낮춘 거야. 이 결정은 처음에는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
오히려 합리적인 대답처럼 보였지. 수출 충격이 왔다. 경제가 식을 수 있다. 그러니 돈을 풀어서 경기를 받쳐야 한다. 이건 어느 나라나 할 수 있는 선택이야. 문제는 그 선택이 얼마나 오래 갔느냐,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였어. 돈은 늘 길을 찾아 물처럼 흘러가. 막힌 곳으로 가지 않고 흐를 수 있는 곳으로 가. 더 빨리 불어날 수 있는 곳, 더 쉽게 돈이 되는 곳, 사람들이 더 오른다고 믿는 곳, 그쪽으로 흘러가. 그때 일본에서 그곳은 공장만이 아니었어. 땅이었어. 부동산이었고 주식시장이었어.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고 싶어 했어. 금리가 낮으니까 돈을 굴려야 했거든. 기업들도 돈을 빌리고 싶어 했어. 빌린 돈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었고, 땅을 살 수도 있었고, 주식을 살 수도 있었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예전보다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집을 사는 게 더 쉬워져. 그리고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믿는다면 빚을 내는 게 위험이 아니라 기회처럼 느껴져. 여기서 버블의 기본 공식이 만들어져. 돈을 빌린다. 자산을 산다. 자산 가격이 오른다. 오른 자산을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빌린다. 다시 자산을 산다. 이 과정이 반복돼. 처음에는 성장처럼 보여. 은행 대출이 늘고 부동산 거래가 늘고 주가가 오르고 사람들 지갑이 두꺼워진 것처럼 느껴져. 식당은 붐비고 택시는 잡히지 않고 술집은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아. 회사들은 접대를 하고 은행은 대출을 하고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 더 비싸질 거라고 믿어.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로 가격을 올려. 가격이 오르면 믿음은 더 강해져. 봐라, 역시 올랐다. 그러니까 더 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점점 현실에서 멀어져. 집은 살 곳이 아니라 오르는 숫자가 돼. 땅은 사용할 공간이 아니라 담보가 돼. 주식은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내일 더 비싸질 종이가 돼. 이때부터는 아무도 멈추기 어려워. 은행도 멈추기 어려워. 대출을 줄이면 경쟁은행에 고객을 빼앗겨. 기업도 멈추기 어려워. 다른 회사가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거든. 개인도 멈추기 어려워. 주변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 부자가 되는데 나만 월급만 모으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 기분이야. 그래서 버블은 사람을 설득하지 않아 사람을 몰아가. 처음에는 욕망으로 몰아가고 다음에는 불안으로 몰아가. 더 벌고 싶어서 들어가고 나중에는 나만 놓칠까봐 들어가. 1980년대 후반 일본이 바로 그 상태였어. 일본은 너무 잘 나갔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믿었어. 일본 기업은 세계 최고라고 믿었고 도쿄 땅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고 일본식 경영은 미국식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어. 그 자신감이 처음에는 성장의 힘이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현실을 가리는 안개가 됐지. 미국이 환율을 움직였고 일본은 금리로 답했어. 그런데 일본 안에서는 그 답이 다른 결과를 낳았어. 엔고를 버티기 위한 저금리. 그 저금리가 땅과 주식으로 흘러가. 일본은 수출 충격을 막으려 했지만
대신 자산 가격을 밀어 올렸어. 그때 도쿄 땅값은 정상적인 계산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가. 회사들은 4억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은행은 땅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로 대출을 늘리고 투자자들은 주식과 부동산을 번갈아 사. 실물 경제는 분명히 존재했어. 일본 기업들은 실제로 강했어. 기술도 있었고 수출도 있었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도 있었어. 그래서 더 위험했어. 아무것도 없는 허상이 아니었거든. 진짜 실력 위에 과한 기대가 쌓였고 그 기대 위에 싼 돈이 쌓였고 그 싼 돈 위에 빚이 쌓였어. 버블은 그렇게 만들어져. 완전히 거짓말로 시작하지 않아. 처음엔 진짜 이유가 있어. 일본은 실제로 강했어. 수출도 잘했어. 기업도 훌륭했어. 기술도 앞섰어.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 진짜 이유보다 가격 상승 자체를 더 믿기 시작해. 그때부터는 성장이 아니라 광기가 돼.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분위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거야. 모두가 부자가 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실은 모두가 더 비싼 가격을 서로에게 넘기고 있었어. 이 차이가 중요해. 부자가 되는 것과 가격이 오르는 것은 같지 않아. 부는 생산에서 나오고 가격 상승은 기대에서 나와. 물론 둘이 같이 갈 때도 있어. 기업이 더 좋은 물건을 만들고 더 많은 이익을 내고 경제가 성장하면 주가와 땅값도 오를 수 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격이 생산보다 빨리 달리면 그때는 조심해야 해. 일본은 그 선을 넘었어. 그리고 그 선을 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배경 중 하나가 저금리였어. 5%에서 2.5%로. 일본은행은 경제를 지키려 했지만 그 돈은 자산시장을 뜨겁게 만들었어. 이제 봐야 할 건 그 뜨거워진 시장이 어디까지 갔느냐야. 땅은 어디까지 올랐고 주식은 어디까지 올라갔고 사람들은 그 숫자를 어떻게 믿게 됐는지. 일본 버블은 이제 가장 화려한 장면으로 들어가. 저금리. 말은 조용하지. 은행 금리가 내려간다. 돈을 빌리기 쉬워진다. 기업이 투자한다. 사람들이 소비한다. 겉으로 보면 경제를 살리기 위한 평범한 정책처럼 보여. 실제로 처음에는 그랬어. 엔화가 너무 빨리 강해졌고 수출 기업은 압박을 받았고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경제가 꺾이는 걸 막고 싶었어. 그래서 금리를 낮췄어. 5%에서 2.5%까지. 그런데 돈은 풀리는 순간부터 통제하기 어려워져. 정책을 만든 사람은 돈이 필요한 곳으로 가길 바라. 기업의 설비 투자, 새로운 기술, 공장 증설, 고용 확대, 이런 곳으로 가길 바라지. 하지만 돈은 늘 가장 그럴듯한 수익을 찾아가.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 가장 그럴듯해 보였던 곳은 땅과 주식이었어. 부동산은 오르고 있었어. 주식도 오르고 있었어. 어제 산 사람이 오늘 돈을 벌었고 오늘 산 사람은 내일 돈을 벌 것처럼 보였어. 이 흐름이 몇 번 반복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해. 오를 수도 있겠네. 조금 지나면 이렇게 바뀌어. 오를 것 같네. 더 지나면 이렇게 돼. 오를 수밖에 없어. 이 마지막 문장이 위험해. 오를 수밖에 없다. 그 순간부터 가격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돼.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땅은 그런 믿음의 중심에 있었어. 도쿄 땅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일본은 땅이 좁다. 도쿄는 세계의 중심이 된다. 기업은 계속 성장한다. 은행은 계속 돈을 빌려준다. 그러니까 땅값은 계속 오른다. 논리는 단순했어. 그리고 단순한 논리는 사람을 빠르게 설득해. 은행도 이 믿음에 올라탔어. 은행은 원래 조심스러워야 해.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지, 이 회사가 버틸 수 있는지, 담보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하나씩 따져야 하거든. 그런데 땅값이 계속 오르면 은행의 태도도 바뀌어. 담보가 계속 비싸지니까 대출이 안전해 보이는 거야. 오늘 100억짜리 땅을 담보로 잡았는데 내년에 200억이 될 것 같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불안할 이유가 줄어들어. 그래서 더 빌려줘. 기업은 그 돈으로 다시 땅을 사. 그 땅값이 또 올라. 오른 땅을 담보로 또 빌려. 이렇게 되면 대출과 땅값이 서로를 밀어 올려. 은행이 돈을 빌려주니까 땅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니까 은행은 더 빌려줘. 이건 성장처럼 보이지만 속은 점점 빚으로 채워지고 있었어. 기업들도 달라졌어. 원래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 돈을 벌어야 해.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팔고, 전자 회사는 전자 제품을 팔고, 반도체 회사는 반도체를 팔아서 이익을 내야 하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본업보다 자산이 더 빨리 돈을 벌어줬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보다 사옥 부지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보유한 주식이나 땅값이 더 빨리 올라. 그러면 기업도 흔들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물건을 만들어야 하지? 땅을 사면 더 쉽게 돈을 버는데. 이 생각이 퍼지기 시작하면 경제의 중심이 바뀌어. 생산에서 투기로, 기술에서 담보로, 이익에서 평가액으로. 평가액, 이 단어가 중요해. 현금이 실제로 들어온 게 아니어도 내가 가진 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부자가 된 것처럼 느껴져. 회사 장부에도 자산 가치가 커지고, 개인도 집값이 오르니까 자신감이 생겨. 그러면 소비가 늘어. 더 비싼 차를 사고, 더 비싼 술을 마시고, 더 비싼 회원권을 사고, 더 비싼 아파트를 봐. 세상 전체가 부자가 된 것처럼 보여. 하지만 그 부의 상당 부분은 아직 실현된 돈이 아니야. 누군가 더 높은 가격에 사줄 거라는 믿음이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게 가능해 보여. 도쿄의 밤은 더 밝아지고, 긴자의 술집은 더 비싸지고, 골프장 회원권은 하늘로 올라가고, 기업들은 미국의 상징 같은 자산을 사들이기 시작해. 일본 자본이 해외로 나가 미국 부동산을 사고, 호텔을 사고, 영화사를 사고, 골프장을 샀어. 그 장면은 미국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지.
불과 몇십 년 전 전쟁에서 패배했던 나라가 이제 미국의 상징 같은 자산을 사들이고 있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거야. 경제가 밀리는 느낌,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느낌, 자기 시대가 흔들리는 느낌. 일본 입장에서는 정반대였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으로 가고 있다. 우리 방식이 맞았다. 그 자신감이 일본 사회 전체를 감쌌어. 그런데 자신감과 착각은 처음에는 구별하기 어려워. 실력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 실제로 일본은 실력이 있었어. 자동차도 잘 만들었고, 전자제품도 잘 만들었고, 반도체도 강했어. 문제는 실력이 자산 가격을 어디까지든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야.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그 기업의 주가가 끝없이 올라가도 되는 건 아니야. 좋은 도시라고 해서 그 도시의 땅값이 끝없이 올라가도 되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버블 안에서는 이 당연한 말이 잘 들리지 않아. 왜냐면 주변의 모든 장면이 반대로 말하고 있거든. 친구가 집을 사서 돈을 벌었어. 회사 동료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어. 거래처 사장이 골프장 회원권으로 돈을 벌었어. 은행은 더 빌려주겠다고 해. 신문은 일본의 시대가 왔다고 써. 그런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내가 틀린 사람처럼 느껴져. 버블의 무서움은 여기에 있어. 사람을 탐욕스럽게만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불안. 그 불안이 다시 가격을 밀어올려. 그래서 버블은 광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으로 느껴져. 그때는 다 이유가 있었으니까. 일본은 강했다. 금리는 낮았다. 은행은 돈을 빌려줬다. 땅은 부족했다. 도쿄는 세계 도시가 되고 있었다. 주가는 계속 올랐다. 그러니까 사야 했다.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순간 버블은 거의 완성돼. 사야 한다. 가격이 싸서가 아니라, 가치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오르니까 사야 한다. 이때부터 주식시장도 뜨거워졌어. 니케이 지수는 계속 올라갔어. 하루하루 조금씩, 때로는 빠르게. 기업 실적만 보고 오른 게 아니었어. 일본 전체에 대한 믿음, 돈이 계속 풀릴 거라는 기대,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른다는 확신. 그 모든 게 주식시장에 들어갔어. 증권사 객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신문은 주가를 크게 실었고, 기업들은 자기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며 더 과감해졌어. 주가가 오르면 기업은 더 쉽게 돈을 조달할 수 있어. 돈을 조달하면 더 투자할 수 있고, 그 투자가 다시 성장 이야기로 포장돼. 그리고 그 성장 이야기가 다시 주가를 올려. 부동산과 주식, 두 시장이 서로를 밀어 올렸어. 땅값이 오르면 은행 대출이 늘고, 대출이 늘면 기업과 투자자의 돈이 늘고, 그 돈이 주식으로 들어가. 주식이 오르면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된 것처럼 느껴. 그 자신감이 다시 부동산으로 가. 순환이 만들어진 거야. 좋은 순환처럼 보였어. 하지만 속은 위험했어. 왜냐면 이 순환은 계속 오른다는 전제 위에 서 있었거든. 땅값이 계속 오른다. 주가가 계속 오른다.
금리는 계속 낮다. 은행은 계속 빌려준다. 일본은 계속 이긴다. 이 전제 중 하나만 흔들려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어. 그런데 버블 안에서는 그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이 환영받지 못해.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면 겁쟁이 취급을 받아. 너는 시대를 모른다. 일본의 힘을 모른다. 도쿄의 가치를 모른다. 새로운 경제를 모른다.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지. 버블은 늘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어. 이번에는 다르다. 이 나라는 다르다. 이 도시는 다르다. 이 산업은 다르다. 이 가격은 정당하다. 1980년대 후반 일본도 그 말을 하고 있었어. 일본은 다르다. 일본식 경영은 다르다. 일본 기업은 다르다. 도쿄 땅은 다르다. 일본 은행은 다르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강해졌을 때 숫자는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어. 니케이, 일본 주식시장의 상징. 그 숫자는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 3만, 3만 5천, 3만 8천. 사람들은 4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그 다음은 5만, 그 다음은 10만. 한번 방향을 믿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끝을 상상하지 않아 그 다음 숫자를 상상해. 하지만 시장에는 언제나 마지막 숫자가 있어. 1989년 12월 29일. 그날 니케이는 역사적인 숫자를 찍어 38,915.87. 그 숫자는 일본 버블의 왕관 같은 숫자였어. 사람들은 그때도 몰랐어. 그 숫자가 새로운 출발점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걸. 산을 오르는 사람은 정상에 섰을 때도 그곳이 정상인지 모를 때가 있어. 더 올라갈 길이 있다고 믿거든. 1989년 말에 일본도 그랬어. 아직 더 갈 수 있다고 믿었어.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길이 시작되고 있었어.